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저한테 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일만큼이나 특별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들은 놀고 먹기 즐기는 피 끓는 청춘이 저는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만큼 충분히 즐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태어나고 자라기를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서울분, 아버지는 대구분이셨는데 아버지가 대구에 직장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계신 대구로 내려와서 살림을 꾸리시게 된 거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외동으로 태어난 저는 별 특별할 것 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서울에 있는 외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아버지 형제들이 저를 안 받아줬거든요. 딱 반년만 있음 성인인데 그럼 붙잡아도 나갈 텐데 다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저를 피했습니다. 다 큰 남자애 집에 들이기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땐 정말 속상하고 서럽고 우울했습니다. 서울서부터 대구까지 어머니 장례식장을 온 할머니가 고모랑 큰아버지가 다투는 거 보고 기겁을 하면서 화를 내시곤 저를 데려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장례식이 끝나기 무섭게 부랴부랴 짐을 싸서 할머니를 따라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울에서 꽤 큰 한복집을 하셨습니다. 원래 할아버지랑 같이 하셨던 건데 할머니보다 10살이나 많으셨던 할아버지는 지병으로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모의 도움을 받으며 한복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결혼하시고 월세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시며 고생 다 하시다가 어머니 시집까지 보내시고 지으신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할아버지랑 두 분이서 살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로는 혼자 사셨습니다.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고요. 명절마다 왔던 집은 정겨운 느낌이었지만 막상 이곳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많이 친하진 않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땐 명절에 일주일씩 있으면서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밥도 먹고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재롱도 부렸던 것 같은데 다들 어릴 때만 그렇지 크면서 점점 낯가리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또 핑계를 대보자면 제가 무심하기로 유명한 대구 남자이기도 했고요. 19살이면 할머니 앞에서 재롱 부릴 나이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할머니랑 사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항상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에휴, 요즘엔 결혼시켜놓고도 키우는 게 자식이라고 하던데 아직 학교도 졸업 안 한 애 혼자 두고 뭐들 그리 급하게 갔는지. 이 늙은이도 아직 버젓이 살아있구만. 아이고야, 주원이가 제일 불쌍하지. 주원이만 불쌍하지. 소중한 막내딸이 세상을 떠나서 슬프실 법도 한데 할머니는 언제나 제 생각만 하셨습니다. 그 관심이 저는 어색했습니다. 고작 며칠이었지만 장례식장에서 고모, 고모부, 큰아빠, 큰엄마들과의 반응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본인의 슬픔이 우선이라 저는 안중에도 없던 사람도 있었고 같이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외면하고 끝까지 아버지 이름만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혹시나 저라는 존재를 떠맡게 될까봐 눈치를 보고 일부러 모른 척하던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 집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런 성격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오형제 중 아버지만 빼고 그렇게 표독스러울까 신기할 정도였죠. 험한 언행에 폭력적인 성향, 그득그득 붙어있는 욕심들까지 다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의 장례식장에서까지 그럴 줄은 몰랐던 거죠. 그와 반대로 외가댁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이 많고 친절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모두 할머니를 닮아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어릴 때 생각했었죠. 외가댁은 명절에만 가고 줄곧 대구에 있으면서 친가 식구들만 종종 만났기에 외가댁의 호의가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두 형제의 늦둥이 딸을 키우던 큰 이모는 저와 할머니가 계시는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저녁밥도 차려주시고 반찬거리도 해놓고 가셨습니다. 삼촌들도 오며 가며 들리셔서
저 용돈도 챙겨주시고 할머니 좋아하시는 과일도 사오셨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그 호의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삼촌들과 이모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와 판박이처럼 닮으신 할머니를 보면 더욱 그랬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혼자 시간을 때우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 1, 2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셨거든요. 잠과 씨름을 하며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다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 일어나셔서는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죠. 우리 주원이 밥은 먹었어? 그때부터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그중 가장 많이 사랑했던 어머니가 할머니와 닮았다는 것도, 그리고 그런 할머니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픈 것도 그냥 다 받아들이고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받아들인 것은 제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전학을 온 저는 학급 애들한테 딱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저보다는 본인들이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훨씬 중요할 때이니 저 같은 건 있던 말던 신경도 안 쓰였겠죠. 서울 애들과 다르게 대구 사람인 제가 심하게 사투리를 쓰니 그걸로 좀 신기해하긴 했지만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서울 고등학교에 친한 동창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대구에서는 초중고 같이 나온 오랜 친구들도 여럿 있었고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학원에서 사귄 친구들도 있어서 친구가 정말 많았거든요. 친구 없는 외로움 같은 거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서울로 전학 간 그 반년 동안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땐 큰일 겪었으니 친구 사귀고 하하호호 놀 기분도 아니었기에 그냥 꼬박꼬박 학교 나가는 거에 의의를 두고 친구 사귀는 건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과 우울함에 적응해 갔습니다. 부모도 친구도 없는 제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구나 생각할 때 제게 한 줄기 빛 같던 분이 바로 할머니셨습니다. 어머니와 닮은 웃음을 보여주시며 언제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제가 등교할 때, 하교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배웅해 주시던 할머니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때 정말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대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가고 싶은 학교, 학과도 정해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사는 집도 학교도 옮기게 되면서 대학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무기력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학교는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선택은 아직까지도 후회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할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산 지 반년이 지난 그때부터는 할머니를 거의 부모님만큼이나 따르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한복집 나가시는 거 따라다니면서 일 도와드리고 운전해드리곤 했습니다. 20살 여름에 공익근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를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주원아, 너 할머니 밑에서 일 배워볼래? 지금껏 줄곧 할머니를 쫓아다니기는 했지만 제대로 일을 배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복집 직원분들하고 같이 매장 정리나 손님 응대 같은 간단한 것들만 했었거든요. 한복집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일을 배우고 싶은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할머니께서는 내심 제가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대학도 안 나오고 친구도 없는 놈이 사람 구실이나 할까 싶으셨겠죠. 아마 그래서 제게 한복집을 물려주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감사했고 저도 딱히 미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뭐든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일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할머니랑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삼촌들하고 이모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댁에 올 때 언제나 양손이 무겁던 분들이 어쩐 일로 다들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표정들도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제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요. 다들 어쩐 일이냐? 어머니, 식사 다 하시면 그때 얘기해요. 저희 거실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삼촌들이랑 이모가 왜 왔는지 아시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밥을 먹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의 소리가 방 안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대화의 주제는 바로 한복집, 그리고 저였습니다. 어떻게 한복집을 저한테 물려줄 수 있냐는 반발이었습니다. 삼촌들과 이모는 그동안 저마다 했던 공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큰 삼촌은 용돈과 공부 잘하는 자식들을 내세웠고, 작은 삼촌은 어릴 때 얘기를 하며 몸이 안 좋은 외숙모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모는 그동안 한복집 도왔던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저는 끼면 안 될 자리에 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듣던 할머니가 호통을 치셨습니다. 니들은 지금 니들 밥벌이 다 하고 있는데 주원이 쟤가 불쌍하지도 않냐? 부모도 없이 혼자 타지와서 저렇게 사는 쟤가 안 불쌍하면 니들이 사람이 아니지. 그럼 니들은 삼촌, 이모 될 자격도 없는 것들이지. 주원이 아니었어도 니들한테 한복집 물려줄 생각 없었다. 착각들 하지 말어. 아침 대바람부터 와서 한다는 소리들이 한복집이 탐나는 게냐? 내 재산이 탐나는 게냐? 할머니가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삼촌들과 이모가 재산 싸움을 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속을 내비친 적이 없으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각자 회사도 사업도 잘하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할머니 재산을 바랄까 생각해봤습니다. 돈은 있어도 계속 욕심이 나는 게 맞는구나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6개월 정도 할머니 밑에서 일을 배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할머니께서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혈압이 올라 기절하신 것 같은데 병원으로 이송되신 다음에도 깨어나실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름 동안 눈 한 번 안 뜨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많이 의지했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다니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울었습니다. 슬퍼만 하던 아직 어린 저와 다르게 삼촌들과 이모는 그 와중에도 빠르게 머리를 굴렸나 봅니다. 장례식 치른 바로 다음 날부터 한복집에 이모와 외숙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주원아. 이제 가봐. 아, 이제 집도 옮겨야지. 할머니도 안 계신데 할머니 집에서 살면 좀 그렇잖아. 그렇지? 그 집에 큰 삼촌 댁이 들어가서 살 것 같아. 그럼 주원이 너도 여러 가지로 불편할 거고 큰 삼촌이 너 독립할 수 있도록 챙겨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혹시 우리 주원이 서운한 거 아니지? 그렇게 저는 한순간에 한복집에서도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막연하게 일 배워봐라. 네가 알아서 해봐라. 라고만 하셨지. 제 명의로 뭔가 주셨다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과 유산을 남긴 게 아니었기에 어차피 제대로 된 제 몫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잃었다는 슬픔이 더 컸기에 그런 건 아무것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해버린 외가댁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건 공포였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한복집을 정리하고 할머니 집 생활을 정리하는 며칠 동안에도 친척들은 계속 돈 문제로 싸우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독립할 수 있도록 챙겨준다던 큰삼촌은 제게 선심 쓰는 척 단돈 50만 원을 쥐어주고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나온 첫날은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남자 휴게실에서 제가 어찌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잘난 건 없는 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한테까지 버림받을 정도로 미움받을 짓을 한 건 없잖아요.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외동이지만 어머니가 사남매시고 아버지가 오남매셔서 친척형 누나 동생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 곁에 남은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저는 이렇게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 살아야 하는 건가 하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혼자 힘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그렇게 못 살겠어
죽기 살기로 한번 버텨보자 생각했습니다. 찜질방 들어오고 밥 먹고 하니까 제 손에 48만 원이 있었습니다. 공익근무하면서 받은 돈 몇 푼 안 되는 게 있었는데 대부분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등학생 때 삼촌들이 오며 가며 줬던 용돈 조금을 더하니 수중에 8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보증금도 없어 원룸 월세도 꿈꿀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만큼 열심히 사는 것 또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고시원방 얻고 남은 돈으로 학원 한 달치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알바 구하는 동안 한 일주일은 택배 상하차 알바를 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할 일이 못 되더라고요. 일주일 하고 골병 나서 한 이틀은 온몸에 파스 붙이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원 바로 옆 독서실에서 관리인을 구한다길래 얼른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에서 하루 5시간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7급을 준비했었는데 학원을 9시에 가서 6시에 끝났습니다. 뒤에 다른 수업 더 듣고 10시에 끝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학원비도 더 비싸고 제가 알바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6시까지만 하고 7시에 독서실 출근해서 할 일 하고 짬내어서 학원 수업 복습하고 부족한 과목은 인터넷 강의 들어가면서 채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6시 40분에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20분 동안 빠르게 저녁을 해결하고 독서실에 가야만 했습니다. 돈이 없기도 했고 저녁을 너무 든든하게 먹으면 밤에 너무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 저녁 메뉴는 떡볶이였습니다. 학원 건너편 노점상 떡볶이집이었는데 아주머니가 인심이 후하셔서 저 같은 고시생들한테 떡볶이도 많이 주시고 거기 작은 꼬마 김밥이 맛있어서 화요일, 목요일은 꼭 그 노점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갈 때마다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노점상과 신호등 그 사이에서 떡과 나물을 파시던 할머니셨습니다. 다 공부하는 고시생들만 들끓는 곳이라 떡이나 나물이 잘 팔리지 않을 텐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 항상 계셨습니다.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노점상을 가는 화요일과 목요일엔 꼭 계셨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었는데 왜인지 그 할머니를 지나칠 때면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신으시던 신발과 비슷한 신발을 신고 계셨거든요. 그냥 여느 할머니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무로 되고 안엔 털이 있는 신발이었는데 할머니를 여인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그랬나 자꾸 눈길이 가고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희끗희끗 흰머리들이 난 것도 저희 할머니와 닮으셨더라고요. 이 추운 날 저 떡이랑 나물은 다 팔고 들어가시는 걸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떡볶이 말고 분식 음식점에서 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고 들어갈 날인데 그날따라 떡볶이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에만 가는 그 노점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나물 파는 할머니가 나와 계셨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를 비워가던 차였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리멍텅하더니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물 할머니께서 급하게 일어나시며 나물들과 떡을 봉지에 담으셨습니다. 그 사이 빗방울은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고요. 저도 우산이 없는 같은 처지였지만 할머니를 거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서 봉지에 나물을 담고 바퀴가 달린 장바구니 같은 가방에 떡과 나물을 담았습니다. 할머니는 앉아 계시던 작은 의자까지 장바구니 손잡이 부분에 있는 고리에 거셨습니다. 할머니, 잠시만요. 이쪽에 잠깐 계세요. 이미 빗방울은 거세졌는데 할머니가 그냥 가려고 하시길래 저는 황급히 할머니를 멈춰 세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약국 천막 밑에서 잠시 기다리시라고 한 뒤 저는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란 우산을 하나 사서 다시 할머니께 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쓰고 가세요. 비가 많이 와서 그냥 가시면 비 다 맞을 거예요. 그러다 감기 걸리셔요. 이거 챙겨가세요. 저는 할머니 손에 우산을 쥐어주고 독서실로 비를 맞으며 뛰어갔습니다. 편의점 우산이면 떡볶이 한 접시를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돈이 궁한 저에게는 그 3,000원이 귀했지만 전혀 아깝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비 오던 그 순간에
그곳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는 그 다음날까지 쏟아졌습니다. 줄기차게 내리던 비는 수요일 늦은 밤이 되어서야 멈췄습니다. 목요일이 되었고 저는 노점상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안 오니 할머니께서 나와 계셨습니다. 할머니, 그날 잘 들어가셨어요? 비가 많이 와서 계속 못 나오셨죠? 아유, 총각, 내가 드디어 만나네. 이거 받아가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환한 웃음이 저희 할머니와 많이 닮아서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잠시. 할머니는 제게 무언가를 건네셨습니다. 다름 아닌 제가 사드린 우산과 콩, 밤, 대추 같은 것들이 콕콕 박힌 영양 찰떡을 주셨습니다. 제가 떡은 꿀떡 아니면 가래떡 이런 것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영양 찰떡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던 떡이었습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셔서 어릴 때는 할머니께서 어머니한테 직접 만들어주신 적도 있다고 하셨죠. 아, 젊은 사람들은 이런 떡 안 먹나? 아니요, 할머니. 먹어요. 저 떡 좋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할머니. 제가 떡 좋아한다는 말을 하니 할머니는 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냥 가려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할머니, 시금치 얼마예요? 왜, 사려고? 네, 그냥 가져가요. 아니에요. 저 오늘 정말 시금치 사려고 했거든요. 3,000원어치만 주세요. 제가 정말 시금치 사 먹으려고 했다고 하니 할머니는 마지못해 봉지에 시금치를 담아주셨습니다. 엄청 많은 양을 두둑하게 챙겨주셨더라고요. 어차피 저 혼자 살아서 많이 못 먹는다고 하고 좀 덜어내고 받아왔습니다. 시금치를 사서 결국 그날 떡볶이는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독서실 퇴근하고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시금치를 씻어내고 살짝 데쳐서 소금과 참기름을 버무려서 밥이랑 비벼 먹었습니다. 그게 어찌나 맛있던지. 그렇게 나물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생각도 안 날 만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종종 나물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항상 나물이나 떡을 사왔습니다. 떡볶이 먹는 것보다 나물에 밥을 먹는 게 훨씬 좋잖아요. 할머니께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가족을 모두 잃고 사람을 믿기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힘든 상황에 나물 할머니는 제게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독서실에 가기 전에 나물 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신호 건너편에서부터 할머니가 앉아 계신 뒷모습이 보여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얼른 뛰어가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자전거를 탄 학생 2명이 바뀐 신호를 보고 빠르게 출발을 하다가 할머니의 나물 바구니들을 치게 되었고 나물들이 다 엎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얼른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아유, 이를 어째. 아이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물과 떡은 땅바닥에 고르고 사람들 발에 밟히고 자전거 바퀴에 밟혀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속상하신 표정으로 짐을 모두 챙기셨습니다. 마지막 의자까지 챙기고서 할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저 할머니 괜찮으시면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네? 아유, 괜찮아요.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학생 바쁠 텐데 얼른 가봐요. 아니에요. 저 안 바빠요. 댁이 어디신데요? 저기. 오, 저도 그쪽 가는 방향인데 같이 가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대신 끌고 할머니를 쫓아갔습니다. 약국이 있는 길 뒤쪽으로 아구찜 가게, 보쌈 가게 같은 음식점이 몇 개 있었고 그 뒤로는 작은 놀이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뒤로 가보니 50개는 좋게 넘어 보이는 긴 계단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저는 헉헉대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따닥따닥 붙어있는 집들 중에 할머니는 빨간 대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계단을 서너 칸 다시 내려가 있는 반지하 집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 여기가 할머니 댁이. 제가 인사를 드리려는데 할머니 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작은 남자아이가 불쑥 튀어나와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같이 먹어요, 할머니. 할머니 품에서 한참 얼굴을 비비던 아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할머니 뒤로 쏙 숨었습니다. 아직 학교도 가지 않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안녕? 할머니 짐이 무거워 보여서 형이 좀 도와드렸어. 그제야 아이는 경계를 풀고 슬그머니 나와서 꾸벅 인사를 하곤 엄마!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할머니 장바구니를 집안에 놔드리려 현관 가까이에 갔습니다. 그런데 활짝 열린 현관 안쪽으로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의 엄마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아도 앙상하고 얼굴색이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애 낳고 몸이 안 좋아져서.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고마워요, 총각. 내가 뭐 줄 건 없고 이거라도 받아줄래요? 이게 비닐로 꽁꽁 싸여진 거라 괜찮아요. 먹어도 돼. 할머니는 장바구니 안에서 그나마 상태가 좋은 떡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떡을 꼭 품에 안고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그 좁은 집에서 세 분이서 사시는 건가? 따님이 아프셔서 대신해서 돈을 벌고 계시는구나. 여러 생각들이 머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할머니의 사정을 알고 나니 마음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코가 석자지만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를 조금 더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날이 더운 날은 목 축이시라고 음료수를 사다 드리기도 했고, 날이 추운 날은 핫팩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점상 떡볶이집 아주머니께 여쭤봐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어디가 아프신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기셨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마주칠까 할머니 댁 앞에서 서성인 적도 있었지만 할머니를 뵙지는 못했습니다. 집까지 가보기엔 저는 할머니와 아무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두 번째 보는 시험날이 다가왔고 시험에 열중할수록 할머니의 기억은 자연스레 잊혀져 갔습니다. 저는 꼬박 2년 반을 공부한 끝에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7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던 제 삶에 하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게 되니까 그 다음 꿈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차곡차곡 이뤄갔습니다. 취직을 하고서도 1년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취미생활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자전거도 타러 다니고 테니스도 쳐보고 꿈만 꿨던 혼자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직장 사람들도 다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친척들한테 한번 데이고 나니까 사람을 믿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혹시 저 사람도 내가 걸림돌이 되면 가차없이 버리진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 저에게 비추는 호의가 순수한 호의인지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니까 저만 힘들더라고요. 저만 스트레스 받고 저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의심할 만큼 제 직장 동료들이 제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린 마음에 불쑥 찾아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과 많이 친해지게 되어서 퇴근 후 둘이서 한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형은 이곳이 두 번째 발령이라고 했고 전 직장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와 함께 근처에 있다는데 불러도 되냐고 물어봤고요. 아직 아예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엔 두려움이 조금 있었지만 이왕 마음의 문을 열기로 했으니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형의 여자친구분과 다른 여자 한 분이 저희가 있는 가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 여자친구분과 함께 온 그 여자분께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저 그때까지 연애 한 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시학원 다닐 때 고백을 한번 받아보긴 했는데 하루 한 끼에 3,000원 쓰는 놈이 무슨 연예인가 싶어서 거절했었습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남자분들이라 한 번도 이성과의 교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첫 만남이 더욱 어색하고 더욱 신선했고 더욱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한 그녀와 어떻게든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같이 일하는 형한테 그녀의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형이랑 둘이 술 한잔 하자며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당연히 눈치를 챘겠죠. 형이 도와주겠다며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 없는 주말에 형과 형 여자친구분과 저와 그녀 넷이 모여서 영화도 보고
같이 술도 한잔하고 게임도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예쁜 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워진 후에 알게 된 건데 20살부터 고시 공부하다가 2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어려워져서 직장 다니다가 직장 다니면서 고시 공부 다시 해서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크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씨도 예뻤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직원들이나 알바생들한테 상냥하게 대했고 뭔가 잘못되면 정중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한테 어느 누가 반하지 않겠나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도 제가 마음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의 꿈만 같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가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툰 저를 그녀는 언제나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저는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엄청난 행복을 내가 누려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계약 만기가 2달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저희 집 정리하고 장모님하고 셋이 살 집으로 새롭게 이사갈 예정이었습니다. 고시원을 벗어나 처음 살게 된 저만의 집과 작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서 짐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짜잘한 짐들이 많더라고요. 이사하는 데 돈도 많이 드니까 최대한 와이프와 둘이서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고맙게도 와이프가 정리는 자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일단 이사하는 집으로 옮길 것부터 다 옮기기로 했습니다. 옷도 다 옮기고 식기류도 옮기고 책도 다 옮기고 나니 버릴 것 천지였습니다. 몇 년을 쓴 매트리스와 이불, 저렴하게 산 행거는 모두 버리기로 했죠. 그렇게 얼추 다 버리고 나니까 냉장고랑 TV가 남더라고요. 그냥 버리기에는 좀 아까웠습니다. 그러다 와이프가 중고 사이트에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전제품이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둘 다 스크래치가 있는 상품이라 B급 상품으로 나와 있길래 값싸게 구매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버리기에는 둘 다 고장 하나 없이 잘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믿져야 본전이라며 중고 사이트에 올려보았습니다. 그러니 다음날 바로 냉장고를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아주머니인데 직원들 반찬 넣을 냉장고가 없다면서 싸게 줘서 고맙다며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TV는 영 반응이 없더라고요. 오래된 TV라서 예쁘지도 않고 옆에 스크래치도 있어서 인기가 없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계약 만기인 2달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냥 내다 버려야겠다. 그럼 누구든 가져가지 않을까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TV를 산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다행이다 싶어서 바로 다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동네에 있는 놀이터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중고 사이트에 TV 판다고 올리신 분 맞으세요? 그런데 어른이 아닌 아이였습니다. 초등학생 4, 5학년이 되어 보였습니다.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이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너 혼자 왔니? 네, 저 들고 갈 수 있어요. 제가 당황을 하니까 아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작다고 해도 TV인데 이 무거운 걸 애가 어떻게 들고 가나 싶었거든요. 괜찮으면 내가 너희 집까지 TV 옮겨줄까? 아이는 잠시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TV를 들려줬습니다. 어때? 엄청 무겁지? 못 들고 갈 것 같지? TV만 옮겨줄게.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총총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TV를 들고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아이는 놀이터에서 20분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골목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아이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아이만큼이나 작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그보다 조금 더 큰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아, 그렇구나. 저 그런데 제가 사실은 TV 설치를 못하는데 알려주시고 가실 수 있으세요? 해주시지 않아도 돼요. 알려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그래, 그럼 어려울 수 있으니까 형이 하면서 알려줄게. 잘 봐야 해.
아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반지하였습니다. 아이는 길쭉한 거실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TV를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있던 이불 더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꺼운 이불로 가려져서 몰랐는데 누가 누워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가 왔냐? 누워 계셨던 분은 가느다란 목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뽀글뽀글 파마머리의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 내가 TV 사왔어. 아이가 신이 난 목소리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누워 계셨던 할머니가 제 쪽을 돌아보셨고 저는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계신 할머니가 바로 그 나물 할머니신 겁니다. 할머니도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맞으시죠? 할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알아보지. 총각 어쩐 일이에요? 아이가 TV를 사겠다고 나와서요. 무거울 것 같아서 옮겨주었는데 할머니 손주분이신 줄 몰랐네요. 야,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와, 진짜 신기하네. 그쵸, 할머니? 저 그때 할머니 갑자기 안 보여서 걱정 많이 했어요. 아유, 그랬구나. 내가 경황이 없어서 총각한테 말도 못했네. 그때 봤던 우리 애가 저 하늘로 갔어요. 딸 상 치르고 이사까지 가게 되는 바람에 내가 인사도 못했어. 미안해요. 미안해.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그런 일 있으신 줄 모르고. 죄송은 무슨. 이제 한참 지났는데 뭐. 아유, 총각, 시험 잘 봤어요? 네, 저 합격했어요. 아, 이제 총각도 아니에요. 저 결혼했거든요. 아유, 잘 됐네. 잘 됐어. 축하해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데 몇 년 사이에 할머니가 많이 늙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검은 머리가 있으셨는데 이제는 아예 흰머리로 가득하셨고 말씀하시는 내내 기침도 종종 하시더라고요. 아이한테 들어보니 감기에 걸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덧붙여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TV 보는 거 좋아하신다고. 저녁에는 6시 내 고향 봐야 하고 아침에는 드라마도 보시는데 TV가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TV를 사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중고 사이트에서 찾아보다가 제가 올린 TV를 보고 한 달을 고민을 했대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할머니한테도 말씀드리고 할머니가 사자고 해서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꼬깃 한 10,000원짜리 5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형, 여기요. TV 옮겨주시고 설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냐, 이거 안 받을게. 어차피 버리려고 했던 TV거든. 버리는데 돈 안 들고 잘 됐지 뭐. 이걸로 할머니랑 맛있는 거 사 먹어. 네? 그래도 형 간다. 또 올게. 아이한테 돈을 안 받길 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저는 나물 할머니와 아이를 만난 것을 와이프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와이프한테 나물 할머니와의 인연을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도 저만큼이나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나냐면서요. 계속 신경 쓰여?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도와드릴까? 어떻게?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와이프도 동의를 해야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선뜻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는데 와이프가 먼저 말을 꺼낸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는 말에 와이프는 그녀답게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에 다시 나물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와 아이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간식과 반찬을 사들고 와이프와 함께 갔습니다. 할머니, 제 아내예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아유, 참하네. 예쁘네, 예뻐. 잘 만난 거예요, 새댁. 이 총각이 정말 착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주원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고시 공부로 힘들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힘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원 씨가 많이 따랐던 외할머니만큼이나 많이 좋아하는 분이라고도 했고요. 아유, 남사시렵구려. 그리고 와이프와 저는 준비했던 말을 할머니께 했습니다. 할머니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예의 바르게요. 제가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고시 준비를 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 할머니가 제 가족이 된 마냥 많이 의지를 했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인연이 되어 정말 기쁘고 괜찮으시다면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도 했죠. 할머니는 조금 당황하신 듯 했지만 이내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생기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니까 나는 좋아요. 우리 손주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할머니께서 부담을 느끼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와이프가 말을 잘해준 덕분에 할머니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부터 나물 할머니를 정말 저희 할머니라 생각하고 할머니의 손주분을 제 조카라고 생각하고 챙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1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 댁에 갑니다. 가서 할머니 손주분 숙제도 도와주고 가끔 장난감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줍니다. 그리고 할머니 좋아하시는 과일, 떡도 사다 드리고 가서 안마도 해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같이 병원 가서 건강검진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주 건강하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도 내심 신경이 쓰이셨나 봅니다. 검사하실 때 많이 긴장하신 것 같더니 결과 듣고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 제 어머니만큼이나 예쁜 얼굴로 말이죠. 곧 설이 다가오는데 이번 설에는 다 같이 갈비를 먹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와이프가 어디 갈비가 맛있나 열심히 찾아보는 중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제 곁에 있는 이 좋은 사람들과 계속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